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바꾸는 인생공부라는 책 제목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연이는 신문기자 출신인 신진상 작가이며 미디어숲에서 출판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가치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한 철학자의 충고. 깨어있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생태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문명을 버리고 고향 콩코드의 윌슨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다. 그가 숲을 들어간 이유는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려면 그 전에 자기 삶부터 사랑해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도법스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을 옥죄는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당신의 존재 이유는 따로 없다. 운명은 매 순간 나의 선택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만이 행복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의 고생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삶의 균형지대 발견하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맹자는 진심편에서 말하길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의 왕노릇하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천하의 왕노릇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신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따랐던 중세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이 죽었다며 절대성을 부정한 니체의 허무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적절한 삶의 균형지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전은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특기를 파악하라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은 금세 알아차리지만 잘하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버는 일이라면 더 좋겠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성공의 비결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절대 배부르게 먹지 말고 복팔분, 즉 배를 8알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몸에 경외심을 느끼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가치 밸런스 게임, 그리고 소피의 선택. 요즘 두 개의 질문 중 하나를 택해서 답하는 밸런스 게임이 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결국 선택을 잘해야 후회가 적고 후회가 적어야 인생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여자 주인공 소피는 나치 장교와 친해지지만 나치 장교는 그녀에게 2명의 자식 중 1명만 살려줄 테니 그 아이를 선택하라는 주문합니다.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먼저 원칙을 정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 고전이 주는 조언입니다. SNS 시대의 타인의 시선은 지옥일까?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 주는 만큼 누군가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사회적 진화 프로그램.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의 번식은 유전자를 종속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갈등을 겪습니다. 나와 타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바로 정의와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공자는 인을, 명자는 을을 강조했죠. 인이 개인적인 덕목이라면 의는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모두가 같은 이익을 추구할 때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올 수 있음을 명자는 경계합니다. 명자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수용해서 살아남은 자의 가치관.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불행은 남과 비교하라는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정오와 미움이 없었기 때문이며 어떤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히틀러가 아닌 신이 나에게 사형을 내릴지라도 내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순수한 나의 의지와 선택이다라고 했다.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기.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움과 대결을 좋아하는 종족입니다. 갈등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말을 틀리다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며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 사회를 움직이는 추이고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조금씩 특정인에게 위임해 질서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지금의 민주주의나 당시와 같은 권위주의 사회나 같습니다. 인간이 홀로 살지 않는 한 다른 누군가와의 갈등은 필연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하다는 홉스의 전제만큼은 시대를 초월한 진림이 분명해 보입니다. 갈등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화해입니다. 자기와 다른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타인을 지배하고 자기 뜻을 강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 문명과 문명, 나라와 나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햄릿, 동키호테, 그것이 문제로다. 인간의 삶에서 만나는 갈등은 타인만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갈등, 즉 내적 갈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적을 휘두르는 동시에 자신도 해치는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 내면의 갈등을 햄릿처럼 푸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불러오면서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키호테는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의 환상 속에서 죽을 때까지 내적 갈등 없이 행동부터 먼저 하는 유형입니다. 갈등이 정복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은 햄릿과 동키호테의 중간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책임감을 느끼며 어떤 선택이 내게 후회를 덜 줄 것인지 고민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선과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추구한 삶이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대화의 기술. 갈등은 대화로 정복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합니다. 대화로 갈등을 극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가 바로 최후 통첩입니다. 상대의 행동에서 어떤 의도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세대 갈등을 그 사회의 변화와 역동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기자는 주장입니다. 세대 갈등은 사회가 역동적이라는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세대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라 전체가 나이를 먹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대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각 세대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카를만 하임의 주장은 100년이 지나서도
우리의 기감이 됩니다. 힘든 길이지만 가야 한다면 가야만 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자세는 배려입니다. 역지사지가 되려면 상호 이해가 필요하고 공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해와 공감이 없는데 어찌 역지사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를 하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라. 그러나 정오하지 마라. 분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노를 필요한 순간에는 표출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의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됩니다. 정오는 상대방을 혐오하면서 내면의 자신을 동시에 미워하는 자기 혐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정오는 갈등을 풀기보다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쟁도 일종의 정치고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을 수반합니다. 사회적 비용 중에 전쟁은 가장 큰 비용이 됩니다. 전쟁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수렁에 빠진다면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하는 인생은 즐거워. 옹고지신일까 지신옹고일까? 옹고지신을 옛것을 익힌 다음 새것을 익힌다라는 공부의 순서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을 공부한 후 경제학이나 과학 기술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수학과 과학 같은 자연과학 학문을 배우고 나이에 들어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면 지신옹고가 되는 것이시죠. 위기가 오는 순간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위기는 변화를 뜻하고 변화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가치는 돈이 됩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화의 방향을 알기 위해 독서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고전을 읽기 전에 해야 할 준비운동이 있습니다. 독서의 즐거움에는 고전 읽기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문법 독서입니다. 개요를 읽습니다. 그 책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안다면 어려운 과학수도 연관된 일련의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 본문을 읽을 때는 영어 노트를 준비해 책 속의 전문 용어와 진술 부분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는 논리 독서의 단계로 책을 읽고 혼란을 느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른 자료를 찾아가면서 읽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수사 단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배우고 생각하라는 공자의 독서법은 한마디로 사색하며 읽기입니다. 책의 줄거리만 이해하는 독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스스로 질문하는 독서법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독서력과 독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독서력은 책을 읽는 능력이고 독해력은 책을 읽고 나의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스승은 누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멘토가 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고전 독서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도전하는 삶을 살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도전할지 모르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에부터 도전하는 것이 고전의 답입니다. 후생과외를 넘어서는 공부의 기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깊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세상의 모습을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은유와 비유를 통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글쓰기는 글쓰기 실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실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습관의 새로 고침.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결국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사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마비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내게 필요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등에 대한 감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길들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보다도
좋은 습관을 어떻게 몸에 익힐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나쁜 습관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악습을 언제든지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관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간사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지요. 가장 필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나의 행복을 물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했는가?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훼손시킨 적은 없는가? 좋은 질문은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키워 삶의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습관. 부자 인생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자신이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성격의 체제에서 인생을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줄이고 목적이 있는 행동 비율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목적과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고에 의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더 잘 지켜나가야겠지요. 쾌락과 고통은 일란성 쌍둥이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마약이나 약물에 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즐거운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기준점도 높아집니다. 인간은 기분 좋은 일도 계속하면 일상의 일처럼 평범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일수록 한꺼번에 하지 말고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해보세요. 꽃을 피우는 목표. 질주가 필요한 순간과 쉬어야 할 순간. 목표만큼 인간적인 것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절대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인간은 목표를 의식하고 목표를 추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생각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치밀할수록 좋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반하는 목표는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싹이 돋아서나 꽃이 피지 않는 이유. 목표에 대한 중요한 사실로 바로 책임감이 목표 달성을 더욱 가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느끼려면 목표가 너무 거창하기보다 큰 목표를 자리에 쓸어 작은 목표를 만든 뒤 작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기질이 최선의 목표 달성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 피터 드리커는 특히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계획 없이 성공적인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시간을 세분화하여 세운 계획이 없다면 경영자는 결국 시간의 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적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라도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면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늙어 너무 산티아고의 깨달음은 바로 그가 상대했던 자인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깨달음이었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어요. 인생은 반드시 결과로만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한 성장 역시 성과 못지않게 소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끌어내라. 덕을 베풀면 보답으로 돌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은 타인이 나에게 빚진 게 많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마움을 느끼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나를 돕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지금도 진화 중.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한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도 교과서 공부처럼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나 에릭 T. 프롬은 사랑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기술에서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지만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또 사랑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문제라는 관점이다. 사랑하는 대상의 발견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를 제대로 사랑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사랑하게 되는 최초의 기원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 즉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를 얼마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보상해야겠지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철학자의 비만옥에 남겨진 사랑의 철학.
스탕달에 따르면 사랑은 쾌락이고 열병입니다. 그는 사랑을 7단계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감탄, 두 번째 접근, 세 번째 희망, 네 번째 열병, 다섯 번째 결정작용, 여섯 번째 의혹과 질투, 일곱 번째 제2의 결정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넘으면 사랑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이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이유는 즐거움에 대한 철학이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즐거움을 순간적인 것보다 지속적인 것,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서양은 순간적이면서 신체적인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되 자신이 속한 사회가 허용하는 도덕적 틀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성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혀끝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기회, 특정 상대에 끌리는 사랑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택사남입니다. 첫 번째는 엄지발가락에 끌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장단지, 세 번째는 넓적다리, 네 번째는 덩굴이고 마지막 단계는 뺨과 혀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태사남 괴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이 다리에서 혹은 허리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구역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은 기다리며 나타나는 운명적인 것이지만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의 본질은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더하기인가요? 빼기인가요?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배움으로써 공자의 사랑은 참으로 신선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의 본질이 더하기라는 측면에서 공자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석가모니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랑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먼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하기일 때는 빼기를, 빼기일 때는 더하기를 생각하며 사랑에서도 중용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더하기와 빼기를 잘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과 정오, 그리고 애정의 삼각관계. 애정의 사랑이 물론 정오보다 강한 이유는 뭘까요? 애정의 속성인 집착이라는 성향 때문입니다. 집착이 심해지면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가르침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은 사랑이다. 인간은 신의 사랑이자 더할 수 없는 자녀이다. 조로스트교, 인간은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신에게 사랑을 돌려주어야 한다. 유대교, 그들은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그들 자신처럼 사랑하라. 시크교, 신은 손에 사랑을 든 자를 부활시킨다. 불교, 온 세상을 향하여 자비와 자애의 마음을 기르라. 도교, 하늘이 사랑을 내어준 이는 망하지 않는다. 이슬람교, 이것이 사랑이 그들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되 신은 위대하게 여기라. 유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연애이다. 힌두교, 신에 대한 최고의 예배는 사랑이다. 자신을 위한 당신의 길,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자.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 세계를 벗어난 일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답기에 우리는 고통을 무릅쓰고 자신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아 반성 없이 진정한 자아 실현은 없다. 자아를 실현하려면 우선 덕을 쌓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아 실현은 결국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수단은 공부입니다. 반드시 자아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나를 이끄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인간 욕망의 마지막 단계.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현재에도 유효하며 모든 인간은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을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자아 실현을 위한 당신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과유불급은 거의 언제나 옳습니다. 특히 욕심이 지나칠 때는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때 내면의 평화도 찾아오고 자아 실현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내 운명의 모습과 맞게 다가오는 것만을 사랑할 것. 쾌락에 중독되어 쾌락의 자체의 감정과 위성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의 주인이 아닌 자아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자아 실현도 가능해질 테니까요. 진정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꽃길만 걸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아도 함께 성장하니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리고 타인과 공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이 해야 할 7가지 성공 법칙. 내 인생의 도덕률을 만들어라. 성공은 그 후 일이다. 갈등을 두려워 마라. 갈등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성장한다. 죽는 날까지 공부하라.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이들의 습관을 배워라.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스스로 증명하라. 사랑하라. 안되면 좋아하도록 노력하라. 자아 실현이 될 때까지 자기 개발을 계속하라. 이 책이 당신이 만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